안녕하십니까. IOS 대표이사 배주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PCB 설계 기초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목차로 첫 번째 서론의 여러 가지 어떤 세미나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회로 작성에 있어서 어떤 시기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품 작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임피던스 매칭에 관련된 간략한 설명과 예전에 PCB 설계를 진행했을 때의 어떤 배치 방식에서 최근에 이 하이스피드한 설계에 있어서의 배치 방식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걸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좀 진행하고자 하는 PCB 기초 세미나라는 거는 방향을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일단 세부 내용에 대한 교육, 예를 들어서 회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부품을 만드는 방법, 배치를 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요즘에 하이스피드 보드들, 신호들이 좀 빨라진 보드 개발에 어떤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세미나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각 항목별로 PCB 설계를 위해서 진행을 할 때 올바른 사례, 많은 사례를 좀 보여드리기가 시간적으로 제약이 좀 있습니다만은, 올바른 사례와 새로운 요구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육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로를 작성하고 부품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용하는 PCB 설계 툴에 대한 판매처에서나 아니면 어떤 교육 자료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습득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 외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좀 보충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예전에 제가 온라인 세미나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하나하나의 어떤 항목별로 그 내용을 설명을 하다 보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는 그 항목 하나만으로도 몇 시간씩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세미나에 있어서는 세밀한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나 또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 흐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스피드 설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으로 좀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항목으로 이제 회로 작성이라는 부분을 제가 만들었는데, 회로 작성 속에는 물론 회로도를 네트를 그리고 회로를 그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선해야 되는 건 회로도에 들어가는 심볼 라이브러리를 그려야 되겠죠. 회로도에 사용되고 있는 심볼을 그려야 되는데, 예전에는 각각의 PCB 설계 툴에 있어서, PCB 설계 툴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회즈라든지 멘토라든지 알레그로라든지 주켄이라든지 이런 설계 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툴이 있죠. 근데 그런 툴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회로도 작성 툴이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과 별개로 오아캐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국내에서 회로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오아캐드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오아캐드의 회로도를 열심히 그려도 각자 설계 툴에 해당되는 회로도 작성 툴을 이용을 하다 보면 오아캐드가 단순하게 그냥 그림으로만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오아캐드에 있는 네트 파일이나 컴프 파일들을 추출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오아캐드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꼭 PCB 설계 툴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오아캐드에 대한 부분이 각 PCB 설계 툴에 잘 융합이 되도록 정식적인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 되는 어떤 별도의 교육이 있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로도를 그리는 작성자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제각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간단한 회로도라든지 심플한 회로도에 있어서는 그림으로만 보는 오아캐드도 좋고 네트나 컴포 파일을 추출을 해서 각자 그 PCB 설계자가 사용하고 있는 툴에 응용하는 것도 좋았는데 이제 점점 이 회로가 복잡해지고 또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면서 또 회로도 분량 자체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는 현실에서 제각각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회로도 작성 속에서 제일 먼저 심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는 회로의 심볼이 좀 표준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좌측에 있는 건 성격이 같은 핀끼리 모은 예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올바른 심볼 라이브러리 작성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른쪽 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11핀짜리 그 심볼 라이브러리를 그린다라고 보면 통상적으로 1번, 2번, 3번, 4번에서 순서대로 1번부터 11번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심볼을 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아마도 그렇게 그리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그리나 왼쪽 편에 있는 것 같이 그리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이거는 왼쪽을 보시면 IO 핀들끼리 그리고 NC 핀들끼리 GND 텀 이런 신호에 대한 핀을 별도로 다 구분을 해서 심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은 그런 구분이 아니라 심볼을 만드는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나열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클럭이나 데이터나 어드레스, IO 등의 서로 같은 성격들이 묶어주지 않다 보면 아무래도 회로를 작성할 때 네트들이 같은 성분의 네트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핀 하나하나마다 제각각의 네트들이 붙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이것들이 뭐가 문제냐? 그건 좀 더 설명을 하면 나오는데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회로 작성의 또 다른 예제를 제가 심볼의 예제를 설명을 한 건데 우리가 741624라는 버퍼 같은 걸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이런 버퍼를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이건 저희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볼을 예제를 든 겁니다. 이렇게 표준화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의 표준화 시켜서 만든 심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우측 상단은 VCC 파워들이 모여있고 좌측 상단은 컨트롤 신호들이 모여있고 핀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이제 A열, B열이 있는데 A열 드라이브 A열 쪽의 핀을 좌측에 놓고 B열 쪽의 핀을 우측에 놓고 그리고 그라운드를 하단에다가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드레스나 데이터들이 A나 B에 연결이 될 때 A 쪽에 쭉 들어오는 신호들이 한 곳에 모이고 B 쪽으로 신호들이 나간다라고 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겠죠.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하이스피드 설계로 갈수록 PCB 설계자가 회로의 구성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PCB 설계를 하는 설계자가 회로를 이해 못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과거에서는 개발을 하는 사람과 PCB 설계를 하는 사람이 별도의 인원이었다고 볼 때 개발하는 개발자가 어떤 회로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알고서 PCB 설계자한테 그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작업을 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는 디지털 신호다 보면 그런 것마저도 필요 없이 최단거리로 배선만 연결하면 동작 잘 됐던 게 과거 설계의 패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지금도 그렇게 심플한 회로나 보드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설계와 하이스피드 설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이스피드 설계라고 하면 아무래도 신호가 빠르다 보면 단순하게 최단거리로 배선해서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회로를 보고 설계자가 이해하지 않으면 고속 신호의 설계를 구현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개발자가 회로를 만들어주고 PCB 설계자가 설계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개발자만 알아볼 수 있는 회로를 그려놓으면 설계자가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심볼을 표준화해야 된다는 그 차원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자가 보드 개발자가 회로를 만들면 PCB 야터를 하는 설계자가 그 회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심볼이 표준화돼야 된다. 나만 알아볼 수 있는 회로도 모양,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네트명을 나만 알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설정해 놓으면 그 작성한 사람 위에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과 같이 A열, B열을 한 곳에 모아서 신호의 흐름이 회로들을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만 우리가 말하는 하이스피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 다음을 넘겨보면, 이제 심볼을 그렇게 표준화, 물론 심볼에 지금 시간상 문제 때문에 많은 예제를 못 드렸지만, BJ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심볼마다 각자 해당되는 특성 핀들끼리 모으고, 그 회로도 개발자가 원하는 어떤 네트 종류별로 모아서 심볼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심볼을 가지고 회로를 그리면 되는데, 예전에는 한두 장, 서너 장 정도 되면, 심볼을 잘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서너 장 정도 되는 회로도는 계속 몇 번 쳐다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신호가 빠르고 빠른 만큼 네트도 많아지고, 회로들도 복잡해지죠. 그랬을 때, 요즘에는 보통 정해진 건 없지만, 10장에서부터 수십 장 내지는 회로도 페이지만 100장이 넘어가는 그런 보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로를 만든 사람마저도 처음에 한두 장은 이해를 하더라도 10장, 20장 넘어가면 전체 회로도의 순서를 기억이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해를 하기 어렵고요. 해서 저희가 하는 방법들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도 꼬박꼬박 잘 만드시는 개발자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많지 않다 보면 이런 거 없어도 동작 키는데 문제가 없다 해서 작성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가능하다면 회로도가 좀 복잡하고 신호가 어려운 고속 신호이기 때문에 신호 하나하나의 어떤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현재 여기 그림과 같이 이 회로 전체에 대한 전체 블록들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건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앞으로는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가급적이면 이제 전체 블록들을 만드는 거고요. 아래 그림과 같이. 그 중에서도 그냥 블록들을 만드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예제인데 메인 CPU가 있고, 거기에 주변에 붙는 주변 장치들이 있다고 하면, 메인 CPU의 최고 속도가, 주파수 속도가 얼마고, 그 주파수 속도가 이제 각 주변 기기로 연결될 때마다 또 주파수들이 달라지는데, 그런 어떤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값을 적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클럭이 흘러가는 고속 신호의 클럭이 어디로 흘러간다라든지 이런 그림들, 그리고 버스가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지금 서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작성되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라고 오른쪽에 제가 매 페이지마다 표시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좀 전에 설명한 거 비슷합니다. 단순하고 심플한 회로라면 회로도의 네트명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느가 하나 지금 소홀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요즘 회로들은 모두가 다 고속신호고 모두가 다 빠르고 잘 배선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됐죠. 그래서 주요 신호만 배선 잘하고 최단거리만 빼던 예전 거랑 좀 다르게 하이스피드는 가장 중요한 신호, 그거보다 좀 덜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신호,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더라도 어느가 하나 중요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호들로 점점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을 보고 사전에 미리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떤 게 최우선이면서 어떤 게 그 다음 건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블록도가 필요하다. 이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블록들을 만들었다고 보면 내부로 들어가서 회로도 한 장 한 장을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회로도의 작성을 할 때 네트명과 입출력 이렇게 표기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
물론 이제 이렇게 당연히 하시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지금 밑에 그림은 오아캐드 회로들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만, 오아캐드뿐만이 아니라 캐드 툴에 들어가 있는 회로도도 마찬가지겠죠. 오아캐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그림과 같이 PCI AD 버스를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PCI AD 11번 같은 경우를 보면 입출력에 대한 포트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페이지랑 연결을 해서 네트를 추출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할 수 있겠죠. 하나, 하이스피드로 가게 되면 이 칩셋에서 발생돼서 나오는 신호가 이게 입력인지 출력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지 않으면 설계를 하이스피드에 맞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연결만 되면 이제는 어디가 소스고 어디가 엔드 단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배선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로를 작성할 때는 입출력 포트를 명확하게 기입을 해줘야 된다. 과거에는 이제 주파수가 한 33메가, 66메가, 83메가 정도였던 상황에 물론 그것도 고속 신호라고 저희가 했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한 10메가만 하더라도 고속 신호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높게 인지가 됐던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드 전체에 아무리 빨라봐야 한 10메가 이상 되는 게 가장 빠르고 이런 경우가 그런 때도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10메가헤르츠가 그렇게 고속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주파수가 100메가 이상 되는 것들도 아주 보편하게 되게 많아진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껏 100메가나 133메가 이 정도 주파수를 사용하면서도 입출력 포트를 기입하지 않고 회로들을 보고 이 IC에 붙어 있으니까 이건 입력이고 이쪽 IC에 붙으면 출력이야. 개발자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설계를 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포트를 좀 그려주시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고 이 동작에 대한 특성에 잘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잘 되어졌는지 확인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로드의 명을 작성할 때 입출력 포트를 꼭 좀 표기를 하자. 정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그리고 또 다른 회로드 작성법 중에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회로드를 작성하면서 빠지지 않고 필요한 사항 중에 내용에 대한 어떤 설명 도표를 작성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작성하시고 계신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작성을 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래 그림과 같이 회로도 그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IC의 어떤 동작 상태나 주파수 대역 또는 배선 길이나 두께, 비하에 대한 제약사항 내지는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처음에 블록들을 그렸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입출력 포트를 꼭 작성해 주셔서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표준화된 심볼로 회로를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각 페이지별로 발생되는 각 IC별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별로 아니면 어떤 부분의 영역별로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SATA라든지 USB라든지 이런 신호들마다의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설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회로를 만드는 사람마저도 내가 이렇게 만들기로 했던 거지라는 내용들을 빈 공간에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도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코멘트 파일 같은 식으로 코멘트 창을 만들어서 적어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회로드의 완성도도 높이고 보드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건 하이스피드 설계로 가면 갈수록 이런 멘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회로를 그리고 이 회로를 보여주면서 PCB 설계자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PCB 설계자가 그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서 들어가면서 일하지 않는 한은 다시 잊어버리거나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내용을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공간에다가 적어 놓으면 놓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차원에서 코멘트 창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표기를 좀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회로도 그 외에, 그것들 이외에 회로도 작성을 하면서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어떤 큰 이슈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회로도는 이제 그렇게 완료를 시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부품을 작성하는 거죠. 부품을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부품의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부품 파트명의 표준화라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74245라는 IC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단순하게 SOP IC를 그냥 사용하는 것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74245라는 게 대체 어떤 회사에서 만든 74245인지 어떤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74245인지 또 74 시리즈 자체도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H인지 F인지 HCT인지 어떤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과거에는 단순하게 74245고 뭐 몇 핀짜리니까 그 핀짜리 해당되는 SOP IC 하나 써주세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현재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동작 특성이나 뭐 온도 특성, 뭐 주파수, 속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패키지도 달라지고 사용처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래 도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TI사에 해당되는 74245를 도표 하나를 저희가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SN74LVC245에 대한 것만 아래 그림만큼 이만큼 있습니다. 그것도 TI사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 세 번째 칸에 해당되는 패키지 타입을 보면 패키지 타입도 SM8, US8, DSBGA 이렇게 종류가 틀리죠.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74245 이렇게 해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회로 개발자가 나는 74245를 쓸 건데 이 74245는 어떤 스펙으로 쓸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설계자한테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당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설계 용역을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자체 LMS 자체 그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회로 심볼도 그런 결과물이고 그리고 이제 파트명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회사만의 고유의 표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희들 당사같이 전문 회사같이 어떤 고유 표준화를 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부품의 파트명을 아래 도표같이 오더를 낼 때 쓰는 파트를 그대로 풀로 써주신다고 하면 앞서 말한 어떤 그런 단순하게 74245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다. 그럼 SN741VC ET45라는 거에서 뒤에 붙어 있는 DCTR이라든지 DCTT라든지 이런 파트의 이름을 넣어주면 이 파트가 정확하게 어떤 패키지를 쓰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부품을 작성하기 전에 부품 파트명을 우리가 정할 텐데 꼭 풀네임을 쓰는 걸 우리가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풀네임을 사용해서 파트명은 정했는데 그 PCB 설계 툴에서 사용되는 부품 라이브러리는 금방 말한 파트하고는 별개죠. 파트명은 내가 쓰고자 하는 부품에 대한 실질적인 이름을 쓰는 거고 그 속에 이제 PCB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실질적인 부품이 PCB 보드 위에 올라가서 납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 부품 라이브러리라는 게. 그런 부품 라이브러리, PCB 설계 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품 라이브러리는 그 파트명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74 시리즈를 하나를 썼는데 SOP 타입이다. 그럼 아래 그림 같이 막 14핀짜리 SOP 타입을 쓴다. 라고 하면 스펙을 보고 그 사이즈를 잘 확인을 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만든 부품이 내가 사용해야 될 스펙하고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규격화가 좀 필요하겠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저게 이제 있는 그림을 보고 우측에 도표를 하나 보시면 양산성을 감안한 실크의 정의. 자, 이 지금 실크를 보세요. 실크를 보시면
1번 핀 쪽에 해당되는 좌측 쪽이 안쪽으로 네모나게 파져 있고 센터에 십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저 십자 표시를 이용해야 되는 부품을 조립할 때 이용해야 되는 기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십자 표시를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핀 5개당 하나씩 위치를 표기한다. 지금 14핀이니까 이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세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 40핀짜리, 50핀짜리, 60핀짜리 이렇게 길게 되면 QFP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한두 개씩 핀 번호를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디버깅 할 때도 좋고 나중에 양산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핀의 위치를 찾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핀 5개마다 하나씩 표기를 합니다. 5번 핀은 짧게, 10번 핀은 길게, 그리고 1번 핀은 저희 당사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1번 핀을 표시를 하는데 삼각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숫자로 1번이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선을 그어 넣어서 1번이라고 표시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1번 표기를 이제 해놓고요. 그리고 사용 부품에 대한 패드 크기. 현재 실제 부품 리드보다 패드가 좀 더 커야지 납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부품의 패드 크기를 적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의 패드 크기를 적어 넣는 건데 위에 아래에 보면 텍스트로 S04 곱하기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폭이 0.4고 길이가 1.6인 패드를 썼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 이 부품은 종류마다 피치들이 다르니까요. 0.65 피치라는 표기를 해놓고 그리고 그림 중간에 보면 실제 부품력에 얇은 실선으로 사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가로로 5.1, 세로로 6.3. 요거는 실제 부품이 올라갔을 때 최대로 차지하고 있는 부품의 바디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거보다는 여기 라이브러리가 좀 더 길어야 되겠죠. 납땜이 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상단에 여기 부품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라이브러리 이름을 보시면 이게 저희들 당사의 어떤 방식대로 한 거니까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참조를 하십시오. SOP14 언더바 W5.1 곱하기 6.4. 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건 SOP 타입의 14핀이구나. 그리고 W5.1 곱하기 6.4면 바디 사이즈가 가로로 5.1, 세로로 6.4구나. 그리고 언더바 P0.65, 피치 0.65구나. 언더바 F0.6. 이거 패드 길이가 0.6mm짜리구나. 지금 라이브러리를 보면서 이름을 보니까 이걸 왜 했나 하겠지만 향후에 이거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 일일이 부품을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종류가 한두 개도 아니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이 이름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당사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필요한 어떤 핵심 치수들에 대한 걸 다 나열을 해서 라이브러리 이름을 정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과거에 14핀짜리 SOP다 그러면 7400 부품 파트명도 7400 부품 라이브러리 만드는 명도 7400 그러다 보니까 대체 7400인데 어떤 패키지를 썼는지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피치가 좁은 건지 피치가 넓은 건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방식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일을 진행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고 불량의 소지가 있겠구나 해서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라이브러리 이름도 풀 이름으로 적어서 이름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참조해서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으로 좀 대입을 해서 하시면 좀 더 불량이나 이게 잘못될 수 있는 어떤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부품을 하나 예를 들어서 BJ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부품을 가지고 별도의 부품 라이브러리들을 하나씩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드의 크기나 피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 이름을 봐도 이해가 된다. 어떤 사이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작성을 해서
뭐 간혹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설계된 데이터, 타사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부품 라이브러리는 있는데 이 부품에 대한 치수라든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정말 치수가 간격이 얼마인지 피치는 얼마인지를 저희가 다시 찍어봐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은 부품, 또 한번 만들 때 그 부품을 좀 수고스럽지만 피치, 부품의 실제 바디 사이즈, 그리고 일본핀 표기, 숫자 표기, 영문자 표기, 부품 패드의 사이즈 표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 때 좀 수고스럽더라도 작성해 놓고 그 공들여서 만든 라이브러리를 어디 한 곳에다가 표준화시켜서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향후에는 더 표준화되고 에러율이 줄어들면서 좀 더 일이 쉬워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